안녕하세요. 몇 쪽 보시냐면요. 32쪽 보시겠어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1장을 마무리 지어드렸으니 이번 시간에는 제2장 동기기 들어갑니다. 제2장 동기기입니다. 제2장이 바로 뭐냐면은 동기기입니다. 그럼 동기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우리가 동기기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동기 뭐하고요? 발전기하고 동기 뭐가 되냐면은 전동기입니다. 우리가 동기 발전기하고 동기 전동기를 우리가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동기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내가 이 동기 발전기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릅니까? 라고 물으면 이것은 바로 교류 뭐가 돼요? 발전기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동기 전동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라고 물으면 이것은 바로 동기 뭐가 되냐? 전동기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기라는 것은 바로 뭐냐? 교류입니다. 교류. 우리가 1장이 바로 뭐냐? 징유였다면 2장은 바로 뭐가 되냐면은 교류가 됩니다. 우리가 제2장 동기기라는 것은 동기 발전기하고 동기 전동기를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는 것을 동기기라고 부르고, 이때 이 동기 발전기를 우리는 교류 발전기라고 부르고, 동기 전동기를 뭐라고 부르는 것을 이거를 동기가 아니고 교류 전동기라고 그러죠. 증복됐네요. 우리가 동기 전동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것을 교류 전동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징유군의 1장이 징유죠. 징유라는 것은 징유를 이용한 기계장치가 바로 징유기였다면 동기기는 교류를 이용한 기계장치가 바로 동기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첫 번째가 바로 동기 발전기의 뭐가 돼요? 원리라는 게 있죠. 첫 번째가 바로 동기 발전기의 원리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동기발전기의 원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동기발전기의 원리가 뭡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즉 동기발전기의 원리는 바로 플레밍의 무슨 법칙이냐면 오른손 법칙입니다. 우리는 동기발전기의 뭐가 돼요? 원리는 바로 뭐가 되냐면은 플레밍의 무슨 법칙이냐면은 오른손 법칙입니다. 우리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기계장치가 바로 뭐가 되냐면은 발전기가 됩니다. 다시 동기 발전기의 원리는 바로 뭐냐? 플레밍의 무슨 법칙? 오른손 법칙이고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기계장치가 바로 뭐냐? 동기 발전기가 됩니다. 우리는 동기 발전기 원리는 바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다 라고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우리가 앞에서 징유기 하면서 해드리는데 차이는 요겁니다. 구조가 다 똑같아요. 잘 보시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로 요게 바로 뭐냐? 자극 무슨 극이냐면 N극입니다. 이쪽이 바로 자극 N극이고요. 요 N극 가까이는 반드시 뭐가 있게 마련이냐? 뭐가 있게 마련인 거야? 이렇게 S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게 뭐가 있냐면은 자극 N극이 있고요. 요 N극 가까이는 반드시 뭐가 있게 마련이다? S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극은 N극과 S극이 항상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자극 N극이 있으면 요 N극 가까이는 반드시 뭐가 있고 S극이 있고요. 그럼 자극이 있으면 요 자극으로부터 어떤 자기적 힘이 발생하는데 이때 자기적인 힘을 가상적인 손으로 나타낸 걸 뭐라 그래요? 자기력선. 두 자 줄이면 자속입니다. 그러면 이 자극 사이에 제가 뭐를 갖다 놓냐면 이렇게 도체를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럼 요 자극 사이에 제가 뭐를 갖다 놓냐면 이렇게 도체를 이렇게 갖다 도체를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자극이 있죠. 그럼 자극이 있으면 요 자극으로부터 어떤 자기적인 힘이 발생하는데 이때 자기적인 힘을 가상적인 손으로 나타낸 걸 뭐냐? 자기력선. 그럼 그 자기력선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N극에서 나와서 이렇게 뭐가 들어가냐? S극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때 자기력선이 존재하는 공간을 뭐라 그러냐? 이것을 자개자장, 자기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 자기력선을 우리가 두 자로 줄이면 뭐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자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자석이 있는 공간에 뭐를 갖다 놓고 도체를 갖다 놓고 이 도체를 빙글빙글 돌렸더니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전기가 나오죠. 그럼 전기를 만드는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냐? 계자입니다. 아니, 전기를 만드는 이 부분이 바로 뭐냐? 전기자입니다. 그럼 이 전기자를 통해서 뭐가 나와요? 전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든 전기는 직류예요, 교류예요? 교류입니다. 그러면 직류기는 뭐예요? 직류는 직류를 이용한 기계장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든 전기는 교류이기 때문에 교류를 직류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여기 또 우리가 뭘 달았어요? 직류기는 정류자를 달아놨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든 교류를 누굴 통해서? 정류자를 통해서 뭐로 바뀌는 거야? 직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뭐가 달아나요? 전기자 우리가 정류자를 달지만 지금 요거는 뭐예요? 동기발전기. 우리 동기발전기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불러요? 요 동기발전기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우리는 뭐냐? 이것을 교류 뭐가 돼요? 발전기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동기발전기 우리는 교류발전기. 그러면 교류발전기는 교류를 만드는 발전기가 바로 교류발전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든 전기는 교류가 되는 거죠. 그 요거를 뭐가 돼? 직접적으로 쓰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어요? 동기발전기는 정류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직류기는 뭐가 있었어요? 정류가 있었잖아요. 왜요? 여기에서 만든 전기는 교류기 때문에 누굴 통해서? 정류자를 통해서 교류가 직류로 변환하기 위해서 여기 또 뭘 달았냐면은 정류자를 달았지만은 지금은 무슨 발전기? 동기발전기가 바로 교류발전기잖아요. 그럼 교류발전기는 말 그대로 교류를 뭐가 돼? 만드는 발전기가 교류발전기니까 여기에다 뭐를 달 필요가 없냐면은 정류자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류기하고 직류발전기하고 동기발전기, 즉 교류발전기 차이는 정류자가 있으면 직류발전기고요. 정류자가 없으면 바로 이게 바로 교류발전기가 됩니다. 그러면 누굴? 이 파이가 바로 뭐예요? 자석이잖아요. 그럼 이 자석은 누가 만든 거야? 여기에서 이렇게 뭘 만들었냐면은 자석을 만든 겁니다. 그럼 자석을 만드는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냐? 이게 바로 계자가 됩니다. 그럼 계자에 의해서 뭘 만든 거야? 자석을 만든 거고요. 자석이 있는 공간에 도체 갖다 놓고 이걸 빙글빙글 돌렸더니 전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전기를 만드는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냐 하면은 전기를 만드는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고 전기자가 됩니다. 우리는 전기를 만드는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냐? 전기자입니다. 전기자. 이게 전기자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자를 통해서 뭐가 나오는 거야? 전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전기자를 통해서 뭐가 나오냐? 전기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이 전기자에 통해서 나오는 전기는 얼마만큼의 전기가 나오냐 하면요. 기억합니다. 바로 이것은 4.44의 kW에 F 뭐가 되냐? 파이 뭐가 되냐? M. 요만큼의 전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이 동기발전기, 전기자를 통해서 나오는 전기가 요만큼. 그런데 누구는? 직류발전기는 처음에 전기사에서 요만큼의 전기를 나오지만 직류기는 직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누굴? 정유자를 통해서. 그러면 요 놈이 정유자를 통해서 나온 결과치가 얼마였어요? 60A의 피자 파이N이라는 게 나왔죠. 이것은 직류기고 지금은 교류, 즉 동기발전기이기 때문에 동기발전기는 교류발전기죠. 그래서 우리가 요만큼의 전기자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동기발전기의 유기기 전력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둡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부분을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해전자에 따른 분류라고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큰 2번이죠. 큰 2번을 보시면 바로 뭐에 따른 분류? 해전자에 뭐야? 따른 뭐가 있냐면은 분류가 있습니다. 즉 해전자에 따른 분류. 해전자. 도는 놈을 해전자라고 부르죠. 그러면 해전자에 따른 분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해전자라는 것은 누가 도느냐. 즉 계자를 고정해 두고 전기자가 빙글빙글 돌면서 전기를 만들면 누가 도는 거예요? 계자를 고정해 두고 전기자가 빙글빙글 돌면서 전기를 만듭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누가 도는 거예요? 전기자가 도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회전 전기자형이라고 부르고 반대로 전기자는 가만히 있고 계자가 빙글빙글 돌면서 전기를 뽑아냅니다. 그럼 이걸 뭐라 그럴까요? 누가 도는 거예요? 계자가 도는 거죠.
그럼 계좌가 돌면서 전기를 빙글빙글 도는 걸 만드는 걸 뭐라 그러냐 이것을 회전 계좌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동기 발전기의 회전자에 따른 이제 분류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로 1번으로 돼 있나요? 예. 가로 1번 이렇게 돼 가지고 첫 번째가 바로 뭐로 돼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회전 전기자형이라고 돼 있죠. 예. 첫 번째가 바로 회전 전기자형입니다. 회전 전기자형입니다. 그럼 회전 전기자형이라는 것은 회전 누가 하는 거야? 전기자가 회전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계좌는 가만히 있고 전기자가 빙글빙글 돌면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을 회전 전기자형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가 있냐면 두 번째는 회전 계좌형이라고 있어요. 회전 계좌형입니다. 그럼 회전 계좌형이라는 것은 누가? 계좌가 회전하는 거죠. 즉 계좌가 회전하면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 바로 회전 계좌형입니다. 그럼 요거요. 회전 전기자형이라는 것은 계좌는 고정되어 있고 전기자가 빙글빙글 돌면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을 회전 전기자형이라고 부르고 회전 계좌형이라는 것은 전기자는 가만히 있고 계좌가 빙글빙글 돌면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 회전 계좌형입니다. 그럼 문제는 이 회전 전기자형과 회전 계좌형은 어떤 발전기가 요걸 쓰냐가 이제 시험지에 나오는 거야. 그러면 회전 전기자형은 바로 어떤 거냐? 바로 직류 발전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직류 발전기입니다. 직류 발전기. 그럼 직류 발전기는 어떤 형을 쓰냐면은 회전 전기자형을 쓰지만 회전 계좌형이라는 것은 누가 쓰냐? 바로 동기 발전기입니다. 동기 발전기. 우리 동기 발전기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불러요? 동기 발전기. 우리가 요 동기 발전기를 다른 말로는 이것 우리는 교류죠. 예, 동기 발전기를 다른 말로 이것을 교류 뭐라 그러냐 이것을 발전기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회전 계좌형은 바로 동기 발전기, 교류 발전기가 쓰고요. 회전 전기자형은 뭐냐? 예, 직류 발전기가 사용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요 자체가 출제가 됩니다. 예, 출제자 이렇게 묻겠죠. 우리가 회전 전기자형이라는 것은 뭐냐? 회전 전기자형이라는 것은 계좌는 고정되어 있고 전기자가 회전하면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을 회전 전기자형이라고 부르는데 그 회전 전기자형은 누가? 직류 발전기는 바로 회전 전기자형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회전 계좌형. 회전 계좌형이라는 것은 전기자는 고정되어 있고 계좌가 회전하면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 회전 계좌형입니다. 이것은 누가? 동기 발전기, 즉 교류 발전기는 바로 이 방식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되는 거니까 이걸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32페이지 보시면은 회전자에 따른 분류에서 1번, 2번 부분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세 번째는 이제 뭐가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제가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동기 뭐가 있어요? 속도가 있습니다. 그럼 동기 속도라는 것은 일정한 속도를 뭐라고 부른다? 이것을 동기 속도라고 부릅니다. 다시 세 번째가 바로 뭐냐? 동기 속도라고 있는데 동기 속도가 뭐냐? 동기 속도라는 것은 바로 일정한 속도를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동기 속도라고 부릅니다. 그럼 동기 속도를 기울이는 제가 뭐냐? 이것을 ns를 쓰고요. 이때 동기 속도는 뭐냐? 동기 속도라는 것은 바로 P분의 얼마? 120F를 이렇게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기 속도라는 것은 바로 일정한 속도를 동기 속도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때 동기 속도를 기울이는 ns를 써서 나타내고 이때 동기 속도라는 것은 바로 P분의 120F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P라는 것은 바로 뭘 뜻하냐면은 국수를 뜻하는 거고요. 이 F가 바로 뭘 뜻하냐? 이것을 우리는 주파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극수하고 일정한 주파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고정된 속도를 우리는 동기 속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동기 속도라는 것은 일정한 속도를 동기 속도라고 부르고 그때 그 동기 속도를 기울이는 ns를 써서 나타내고 이때 동기 속도는 뭐분의 P분의 120F입니다. 이때 P는 뭐냐? 극수, F는 주파수. 그래서 일정한 극수하고 일정한 주파수에서 결정이 되는 고정된 속도를 우리는 동기 속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속도의 단위는 뭡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속도의 단위는 RPM을 씁니다. 근데 어떤 책에서는 속도의 단위를 RPS로 된 책이 있는데 S가 초당이잖아요. 그럼 초당 돌아가는 속도를 우리가 따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로 따지는 거예요? 분당 속도로 따집니다. 그래서 RPM이 바로 속도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P를 우리는 극수라 그러는데 극수라는 것은 자극. 자극에는 N극과 S극이 있잖아요. 그래서 N극, S극 이게 바로 극수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문방구에서 자석을 구매하시면 자석에는 N극과 S극이 있잖아요. 그럼 극수가 몇 극이에요? N극, S극에서 2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F라는 것은 바로 뭐냐? 주파수. 이 주파수는 각 나라별로 다르죠. 그럼 우리나라 상인 주파수는 몇 헤르츠예요? 60Hz잖아요. 그래서 이 F는 각 나라마다 다른데 딱 고정된 값입니다. 그죠? 우리나라 주파수는 60Hz라고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바꾸지를 못하죠. 왜? 법 규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품은 간에 항상 우리나라에서 모든 제품이 나왔을 때 주파수는 얼마? 60으로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F가 바로 뭐냐? 주파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바로 동기속도입니다. 동기속도라는 것은 일정한 속도를 동기속도라고 부르고 동기속도 구하는 공식 NS는 P분의 120F다. 이때 P는 극수, S는 주파수가 F는 주파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봐둡니다. 그러시면은 이제 요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몇 쪽이냐면요. 38페이지 보시겠어요? 38페이지 문제 1번을 봅니다. 38페이지 문제 1번을 보시면 전기자를 고정시키고 자극 N극과 S극을 회전시키는 동기발전기는 무엇입니까? 라고 보는데요. 누가? 전기자가 고정되어 있고 자극 N극, S극 회전시키는 동기발전기 뭐죠? N극, S극이 자극, 계자죠. 그러면 전기자는 고정해두고 계자가 빙글빙글 돌면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을 뭐라 그래요? 회전 계자형이라고 불렀죠. 그럼 회전 계자형이라는 것은 누구? 동기발전기가 회전 계자형을 쓰는 겁니다. 다 몇 번이고 1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 몇 번이냐 하면은 문제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을 보시면요. 문제 2번을 보니까 주파수가 몇 헤르츠야? 주파수가 몇 헤르츠? 60Hz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극수가 주어졌네. 극수가 몇 극이냐면은 2극이다라고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때 회전수에 대해서 물었어요. 뭘까 구하기? 회전수, 회전속도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맞나요? 네. 그러면은 주파수가 60이고 전원이 2극, 동기, 전동기 연결해요. 회전수는 얼마가 되겠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동기기에서의 속도는 무조건 무슨 속도냐면은 동기속도뿐이 없습니다. 다시 동기기에서의 속도는 무조건 무슨 속도? 동기속도입니다. 그럼 동기속도 NS라는 것은 뭐분의 뭐가 되냐면요. P분의 바로 120의 F가 됩니다. 이걸 대입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시면 P, 극수는 몇 극으로? 2극으로 되어 있고 요거는 120에다가 곱하기 주파수가 몇 헤르츠? 60Hz죠. 이걸 계산해 주니까 얼마? 1번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문제 몇 번을? 3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3번을 보시면요. 동기 속도가 주어졌죠. 동기. 그래서 동기 속도가 1800이고 주파수가 60Hz인 동기 발전기의 극수는 몇 극이냐? 우리 동기 발전기, 동기기죠? 동기기죠? 그럼 우리는 동기기에서의 속도는 무조건 무슨 속도냐? 동기 속도뿐이 없습니다. 그럼 동기 속도가 얼마냐니까 1800이다라고 이렇게 주어지고요. 맞나요? 그래서 동기 속도가 1800이고 주파수가 몇 헤르츠? 60Hz라고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뭘 물었냐면은 극수, P에 대해서 물었어요. 뭐 주어지고? 동기 속도가 주어지고 극수를 물었으니 우리는 동기 속도 구하는 공식에서 극수를 구합니다. 우리 동기 속도 NS라는 것은 뭐분의 뭐야? P분의 얼마? 120의 F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출제자가 뭐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물었어요? 뭐에 대해서 물었냐면 바로 요 P라는 극수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그러면 P라는 극수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럼 분자를 물었어요? 분모를 물었어요? 분모. 분모는 무슨 변화? 자리 변화죠. 그럼 이거하고 이거를 자리를 변화시키니까 이것은 뭐분의 뭐가 되냐면은 NS분의 바로 120의 F가 됩니다. 그러면은 요걸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요. NS가 얼마가 되냐면은 1800이다라고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 다음 120에다가 곱하기 주파수가 몇 헤르츠? 60헤르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기를 열심히 두들기면 몇 극이냐? 2번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다음 몇 번? 2번 이렇게. 네,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서 문제를 푼 겁니다. 그럼 이제 내용으로 넘어와서요. 몇 쪽 보시냐 하면은 요걸 보실까요? 33페이지 보시겠어요? 33페이지입니다. 예, 33페이지 보시면은 네 번째 전기자 권선법이라고 있죠. 예, 요거 봅니다. 네 번째 전기자 권선법입니다. 네 번째 보시겠어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요. 전기자. 전기자 권선법입니다. 그럼 전기자 권선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기자의 코일을 감는 방법을 우리는 전기자 권선법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전기자 권선법이라는 것은 바로 어디에? 전기자의 코일을 감는 방법을 우리는 전기자 권선법이라고 부르고요. 그 전기자 권선법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뭐가 있냐면 가로 1번이 첫 번째가 뭐로 되어 있죠? 첫 번째가 집중권과 단절권으로 되어 있나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집중권과 분포권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리는 누가? 요 놈이 중요합니다. 분포권입니다. 그럼 먼저 집중권과 분포권을 설명드리면 가로 1번으로 되어 있나? 가로 1번입니다. 가로 1번. 동글뱅이 1번이죠? 동글뱅이 1번이 바로 뭐로 되어 있냐? 집중권입니다. 그럼 집중권이란 말 그대로 집중시켰다 해서 집중권입니다. 읽어볼게요. 집중권이라는 것은 매극 매상당 슬로스가 한 개인 권선법을 집중권이라고 부릅니다. 매극 매상당. 해봅니다. 즉 집중권이라는 것은 매극 매상당. 그래서 집중권이라는 것은 매극 매상당 슬로스가 한 개인 권선법을 뭐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집중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코일이 이렇게 세 덩어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코일은 세 덩어리가 있고 슬롯은 이렇게 한 개가 있어요. 그러면 슬롯이라는 것은 뭐냐? 슬롯이라는 것은 홈이다. 홈. 구멍이라 그러죠. 그러면은 이 슬롯, 이 구멍에다가 우리가 뭐를 코일을 감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만약에 24슬롯이라는 것은 슬롯이 몇 개? 구멍이 몇 개? 24개가 뚫린 거야. 그럼 구멍 뚫린 쪽에 우리가 뭐를 감는 거야? 코일을 감는 겁니다. 그럼 집중권이라는 것은 매극 매상당 슬롯수가 한 개인 권선법을 우리는 집중권이라고 부르고 요거는 바로 뭐냐? 슬롯이고 요거는 바로 뭐냐? 코일입니다.
그러면 슬롯의 용도는 뭐야? 이 슬롯에서 우리가 코일을 감기 위한 게 슬롯인 거죠. 그럼 이 슬롯에도 우리가 코일을 감는데, 그럼 잘 보시면 슬롯은 한 개인데 코일은 몇 개? 세 덩어리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에다 코일을 감습니다. 이렇게 코일을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두 덩어리, 이렇게 세 덩어리를 이렇게 이제 넣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한 슬롯에 우리가 코일을 몇 개? 세 덩어리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러면 어떤 단점이 발생하냐면은 제가 요건 하얀 도체, 요거는 파란 도체, 요거는 빨간 도체잖아요. 그러면은 전선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서 뭐가 발생해요? 열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발생한 열이 있을 거고 또 이거 마찬가지로 전선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뭐가 발생한다? 열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럼 이 하얀 도체에 의해서 나오는 열이 있을 거고 이 파란 도체에서 나오는 열이 있을 거고 또 이 빨간 도체에 의해서 나오는 뭐가 되냐? 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열과 여기에서 나오는 열과 여기에서 나오는 열이 즉 한 구멍에 있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 각각에 나오는 도체열이 밀폐된 공간에 같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열과 여기에서 나오는 열과 여기서 나오는 서로 뭐가 돼? 합해져서 엄청난 과율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를 일으켜요?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밀폐된 공간 안에 각각의 도체에서 뭐를 발생하면 열이 발생하다 보면 요게 합해져서 엄청 열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그것 때문에 뭐가 화재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버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재 원인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우리는 요 방식을 우리가 써야 안 써요. 우리는 요 집중권 방식은 우리가 사용하지가 않습니다. 왜? 화재 원인에 의해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 집중권 방식을 안 씁니다. 그러면은 집중권과 뭐가 있다 그랬어요? 분포권이 있죠. 그럼 두 번째는 분포권이다. 그 분포권이란 말 그대로 분포, 분산시킨다, 나눈다는 뜻이겠죠. 그럼 이렇게 봅니다. 그럼 분포권이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책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겁니다. 우리가 분포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책에 있는 것처럼 분포권이란 매극 매상당 슬롯수가 2개 이상의 권선법을 뭐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분포권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분포권이라는 것은 매극 매상당 슬롯수가 2개 이상의 권선법을 뭐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분포권이라고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은 매극 매상당 슬롯수가 몇 개? 2개 이상의 권선법을 우리는 분포권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분포권이라는 것은 매극 매상당 슬롯수가 2개 이상의 권선법을 뭐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분포권이라고 부릅니다. 아, 제목을 안 적었네요. 분포권. 두 번째가 바로 분포권입니다. 예, 그래서 분포권이라는 것은 매극 매상당 슬롯수가 2개 이상의 권선법을 우리는 분포권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제 잘 보시면 이제 슬롯도 몇 개요? 3개가 있고 코일도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죠? 그러면 이 세 덩어리를 이 한쪽에다가 집중시킨 것을 집중권이라고 부르고 요걸 3개를 쪼개서 넣습니다. 즉, 요 슬롯에다가 하얀 도체를 넣고요. 요 슬롯에다가 이렇게 빨간 도체를 넣고요. 요 슬롯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하얀 도체를, 파란 도체를 이렇게 넣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선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뭐가 발생하냐? 열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 하얀 도체에서 나오는 열은 여기에서 나와서 여기에서 모든 게 끝나는 거고요. 이 빨간 전선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뭐가 열이 발생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열은 여기에서 뭐가 되냐? 끝나는 거고요. 이 파란 도체에도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서도 뭐가 발생하냐? 열이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열은 또 여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집중권이라는 것은 하얀 도체하고 파란 도체하고 빨간 도체가 한 함에 있다 보니까 각각에서 나온 열이 합해서 큰 열을 발생했지만
요거는 뭐가 돼? 각각에서 나오는 열은 그 자신에서만 그 자신에서밖에 열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를 막을 수 있다는 거야? 과열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집중권과 분포권 방식에서 우리는 어떤 방식을 택하냐면은 요 집중권 방식을 우리가 씁니다. 뭐는 쓰지 않는다? 아니, 분포권 방식을 쓰는 거고 뭐는 쓰지 않는다? 예, 집중권은 우리가 쓰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집중권과 분포권 중에서 우리는 집중권은 사용하지 않고요. 뭘 쓰는 거예요? 분포권 방식을 씁니다. 이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무슨 방식? 분포권 방식을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포권 방식을 쓴 이유가 있겠죠. 바로 이유가 있네요. 밑에 보시니까 뭐냐? 33페이지 보시니까 분포권을 쓴 이유, 즉 분포권의 장점이 있죠. 이 분포권의 장점에 여러분이 별표를 칩니다. 예, 분포권의 장점의 별표. 그럼 분포권의 장점에다가 별표를 치신 다음에 시험 문제 묻겠죠. 다음 보기 중에서 분포권의 장점이 해당되지 않는 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4개 중에 아닌 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럼 분포권의 뭐예요? 장점은 첫 번째 고조파를 제거한다. 이때 고조파가 바로 뭐냐? 잡음입니다. 무슨 뜻이냐? 요거. 원래 파형은 이렇게 생긴 무슨 파형이냐? 이렇게 생긴 정연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생긴 정연파. 이게 제일 좋은 전기입니다. 이런 파가 진행되다가 외부에서 뭐가 들어오게 되면 잡음이 들어오게 되면요. 이 잡음이 들어가는 것은 이와 같은 파형을 정연파라 그러고 외부에 잡음이 들어가는 것은 고조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고조파라는 것은요. 2고조파 이상을 통틀어서 고조파라 그래요. 그럼 만약에 3고조파다. 그럼 3고조파라는 것은 이걸 뜻합니다. 이게 3고조파예요. 그럼 3고조파라는 것은 자 보세요. 이런 파형이 지금 몇 개 있어요? 하나, 2개, 3개 있는 거 맞죠? 지금 여기 바로 하나, 2개, 3개가 지금 들어온 거예요. 보이시나요? 우리는 이렇게 생긴 파형을 정연파라고 그러고 외부에 잡음이 들어오는 것은 고조파가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3고조파가 들어왔다. 그럼 3고조파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렇게 생긴 파형이 지금 몇 개가 들어왔다는 거야? 3개가 들어오면 이걸 바로 3고조파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런 고조파들 때문에 뭐냐? 요 파형이 찌그러집니다. 왜냐면은 지금 요 벼세 우리는 지금 요 파형과 요 파형이 서로 뭐가 돼요? 포개지다, 합해지다 보면요. 모양새가 이제 뭐가 된 이런 식으로 찌그러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찌그러집니다. 그럼 왜 이런 모양으로 찌그러지냐면은 지금 이와 같은 정연파 안에 또 다른 고조파가 들어오니까 정연파하고 고조파가 나중에 뭐야? 합쳐집니다. 합쳐지다 보니까 어떤 놈은 뭐가 돼? 크게 될 거고 어떤 놈은 작아질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정연파하고 고조파가 합쳐지면서 파형이 이런 식으로 찌그러진 파형으로 변형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찌그러진 파를 뭐라 그러냐? 이것은 정연파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정연파라고 부르고요. 사인파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사인파라고 부르고요. 찌그러졌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외형파라고 부릅니다. 다시 우리는 이와 같은 파형은 정연파가 아니다. 그래서 비정연파. 사인파가 아니다. 그래서 비사인파. 찌그러졌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외형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와 같은 찌그러진 그러면 이렇게 생긴 파형은 좋은 전기라고 그랬고 이렇게 들쭉날쭉한 파형은 좋은 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맞나요? 그러면은 이 분포권을 우리가 쓴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바로 첫 번째 고조파를 뭐가 되냐? 제거한다. 다시 말해서 이 외부에서 들어온 잡음, 고조파를 뭐 하느냐? 제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잡음을 방지한다는 거죠. 이것을 고조파를 제거한다. 뭐를 쓰면? 분포권을 쓰면 고조파를 제거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전기자 동선에 의한 열을 골고루 분산시켜 뭐를? 과열을 방지시킨다. 그다음 세 번째, 기전력의 파형이 좋아진다. 그럼 기전력의 파형이 좋아지는 거하고 고조파의 제거는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전력의 파형이 좋아진다. 세 번째, 누설 리액턴스가 다. 누설은 뭐예요? 새는 거죠. 그래서 새는 자속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설 리액턴스가 뭐냐? 적다. 이게 바로 분포권의 장점입니다. 우리는 전기자 권선법에서 집중권과 분포권 중에서 우리는 어떤 방식을? 분포권 방식을 쓴다.
기억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전절권과 단절권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전절권과 단절권입니다. 가로 2번인가요? 다시 한번 지울까요?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전절권과 전절권과 단절권입니다. 그럼 첫 번째 동글뱅이 1번이 바로 뭐냐? 전절권이라고 되어 있네요. 전절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절권이라는 거 읽어보니까 뭐예요? 코일 간격과 자극 간격이 같은 건성법을 전절권이죠. 뭐냐? 이걸 뜻합니다. 요게 바로 자극이 되는 거고요. 이 자극의 중심축이 있습니다. 이걸 중심축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 간격이 바로 뭐냐? 요 간격. 요 간격이 극간격입니다. 자극 간격이 되겠죠? 자극 간격. 자극, 극간격, 자극 간격입니다. 여기에 제가 이제 코일을 이렇게 감습니다. 이렇게 코일을 감을게요. 이렇게 감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습니다. 그럼 우리는 요 간격이 무슨 간격이야? 요 간격이 바로 코일 간격입니다. 코일입니다. 이게 코일 간격. 그러면은 이 전절권이라는 것은 우리 잘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극간격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코일 간격이잖아요. 그럼 잘 보시면 전절권이라는 것은 코일 간격이 그 간격과 똑같이 감는 방법을 뭐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전절권이라고 부릅니다.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극간격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코일 간격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처럼 코일 간격과 극간격은 똑같은 겁니다. 그럼 전절권이라는 것은 뭐냐? 전절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코일 간격과 극간격을 똑같이 감는 방법을 뭐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전절권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결선해 주는 것은 전절권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냐? 동글뱅이 2번이 바로 단절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짧은 단자를 쓴 거죠. 단절권입니다. 그럼 이게 단절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슨 간격? 여기 바로 극간격입니다. 극간격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가 극간격이죠. 그럼 제가 여기에 제가 이제 코일을 이렇게 감습니다. 이렇게 감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감아요.
그럼 요 간격이 무슨 간격이야? 코일 간격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단절권이라는 것은 잘 보시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극간격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코일 간격이야. 그럼 잘 보시면 이 극간격과 코일 간격이 같아 달라요? 다르죠. 누가? 코일 간격이 그 간격보다 커요, 작아요? 작습니다. 그럼 이 단절권이라는 것은 코일 간격이 그 간격보다 짧게끔 감는 방법을 뭐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단절권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단절권이라는 뭐예요? 단절권이라는 것은 코일 간격이 그 간격보다 짧게끔 감는 방법을 뭐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단절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단절권이라는 것은 코일 간격이 그 간격보다 짧게끔 감는 방법을 단절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두 개를 비교해 보면요. 우리는 전절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코일 간격이고 단절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절권입니다. 그럼 잘 보시면 이 단절권의 코일 간격과 전절권의 코일 간격과 단절권의 코일 간격을 비교했을 때 누가? 전절권이 단절권보다 코일 간격이 크죠. 그러면 코일 간격이 크다는 것은 폭이 큰 거잖아요. 그럼 폭이 크게 되면 뭐가 많이 들어가요? 전선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전선이 또 많이 들어가다는 또 뭐예요? 부피도 굉장히 커지고요. 부피가 커진다는 것은 가격대로 따지면 얼마? 또 비싸다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절권과 단절권을 비교해 보면 전절권이 단절권보다 코일 간격이 크다는 겁니다. 그럼 코일 간격이 크다는 것은 코일 양이 많이 코일 양, 구리 양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고 구리 양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가격대로 따지면 뭐냐? 비싸다는 겁니다. 맞나요? 예. 그럼 여러분이 이 전절권과 단절권 중에 우리는 어떤 방식을 쓰냐면은 보이면 코일 양이 많이 들어가니까 부피도 클 거고 비싸다 보니까 이 방식을 쓰지 않고 우리는 어떤 방식을 요 단절권 방식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절권이라는 것은 바로 부피가 크고요. 부피가 크다는 것은 코일 양도 많이 들어가고 코일 양이 많이 들어가는 가격대로 따지면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절권이 아닌 뭐를 단절권 방식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뭐를 쓰지 않는다? 이 전절권 방식은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동기기의 전기장 건설법에는 집중권과 분포권, 전절권과 단절권이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쓰는 것은 딱 두 가지만 씁니다. 분포권하고 단절권만 쓰는 거지 집중권과 전절권은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출제자가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되냐면은 요 놈을 제가 몇 번? 1번, 요거를 제가 2번, 요거를 제가 이렇게 3번 이렇게 이걸 주어주고 다음 보기 중에서 전기장 건설법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뭡니까? 라고 물으면 1, 2, 3 중에 누가 되는 거야? 바로 몇 번이냐? 바로 요 1번 집중권이 뭐가 되냐? 답이 됩니다. 이것이 어떤 필기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전기장 건설법에는 이런 것들은 있긴 있지만 집중권을 써 안 써요? 안 쓰는 겁니다. 우리도 계좌 중에도 우리가 휴문 계좌가 뭐야? 안 쓰는 거는 없어지는 거잖아. 안 쓰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 전기장 건설법에도 전기장 건설법에도 이렇게 많은 건설법이 있지만은 안 쓰는 게 있다는 거죠. 집중권하고 전절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은 바로 전기장 건설법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주어지고 다음 보기 중에서 동기기의 전기장 건설법이 아닌 것은 뭡니까? 라고 물을 때 다 몇 번이다? 1번을 이렇게 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답을 고를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몇 번 보냐면 그러면 이 전절권과 단절권 중에서 우리는 단절권 방식을 우리가 쓴다 그랬잖아. 이유가 있겠죠? 바로 몇 번이야? 33쪽 보시면은 단절권의 장점에다 별표를 칩니다. 예, 단절권의 장점에다 별표를 치신 다음에 단절권의 장점 첫 번째가 똑같아요. 고조파를 제거한다. 두 번째 구리죠. 예, 동해량이 뭐냐? 적게 든다. 우리가 이 전절권을 쓰면 동해량은 많이 들지만 요걸 쓰면은 구리량이 적게 드는 거죠. 그래서 구리량이 적게 든다. 그 다음에 기전력의 파형이 좋아진다. 가격이 뭐가 되냐? 싸다. 예, 구리량이 적게 드니까 당연히 가격 대비하면 싸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전기자 분석법을 한 거고요. 네, 좀 쉬었다가 이제 뭐냐면은 5번째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문제 좀 풀고 넘어갈게요.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